안녕하세요. 2023 K-POP 레이더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진행할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을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음악평론가 김유나님 그리고 스페이스 오디티의 박신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또 데이터를 뽑고 이 세션을 기획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았던 스페이스 오디티에서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신희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네. 김유나님도 작년에 네. 이어서 올해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떤 느낌이신지. 이 뭔가 세대론을 이야기할 때 자꾸 소환이 되어서 맞아요. 적잖이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작년에도 조금 그렇긴 했는데 뭐 세대를 저희가 정리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지금 그 세대가 흘러가는 흐름을 지금의 시점에서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오늘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쵸. 동시대의 눈으로서 그 변화하는 역동적인 순간을 한번 포착해보자.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2023년에 K-POP 어떤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씬을 이끌어왔는지 그 현황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K-POP 데이터를 항상 바라보면서 느끼는 2023년에 요즘 K-POP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세대를 막론한 활약. 뭐 요즘 세대가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2세대든 3세대든 4세대든 심지어 5세대까지 네.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대론을 표방하면서 나오는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모두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이제 좀 2023년에 재밌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동시대에 다양한 세대 아티스트들이 동시에 활약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막론한 활약을 네. 2023년에 좀 K-POP 아티스트들이 펼쳐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새로운 방법론, 예를 들면 쇼폼이라든지 뭔가 기술이라든지 옛날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이 씬을 좀 돌파해 보려는 아티스트들이 좀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트 밖의 아이돌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돌들이 상당히 많이 데뷔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차트에 오른 아이들이 아니어도 막 꼭 20위 안에 든 그런 탑 20, 탑 10 이런 아티스트들이 아니어도 그 밖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꼭지를 잡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올해는 뭐 작년에 4세대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테마가 있다 보니까 아티스트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저는 또 좀 기대되는 게 이제 항상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기반해서 얘기를 같이 풀어내는 게 그러니까 김윤아 씨나 저랑은 되게 근거 없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K-POP 레이더를 통해서 네. 숫자를 보면서 저희가 약간 놀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약간 확인될 때도 있고 그쵸, 이런 그쵸. 재미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순서대로 세대를 막론한 활약이라는 주제 하에 현재 씬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뭐 각 세대별 아티스트들을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4세대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네. 뭐 우리가 보통 4세대를 어떻게 나누시는지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뭐 코로나 시대를 전후로 해서 네. 등장한 또 음악 예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선 팬덤을 확립한 가수들 그리고 뭐 시작할 때부터 해외를 맞아요. 기반으로 한 팀들이나 시기적으로는 이게 뭐 기준을 두는 데에 따라서 좀 다른데 2018년 데뷔를 기준으로 하는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금 또 뭐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하겠습니다. 우리 신님께서 4세대 그룹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4세대 데이터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유튜브 조회수 차트를 제일 먼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기준으로 뽑은 유튜브 조회수 차트를 가져왔고 주황색으로 음영을 표시한 게 이제 4세대 아티스트들이에요. 이제 4세대 아티스트의 경우 제가 2018년도 기준으로 논란이 없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딱 음영만 보시면은 딱 보기만 해도 이렇게 올라간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그래도 저게 탑 20 중에서 탑 15 중에서 이제 조금 뭐 아래쪽에 있었다면 2023년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고 그 위쪽에 올라온 비중도 좀 많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K-POP 레이더 차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뽑아본 차트인데요. 이 차트의 경우 뮤직비디오 조회수랑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인스타그램, 트위터 팔로워 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음. 그것을 합산해서 만든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BTS라든지 뭔가 BTS 멤버, 블랙핑크 멤버분들도 차트에 많이 계시지만 역시 중학생 음영으로 표기해둔 4세대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2023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22년에는 있고 23년에는 없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앨범 발매 유무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이제 1년치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8월을 기준으로 뽑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작년 7월 말쯤에 데뷔를 아. 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조금 데이터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이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뉴진스는 무려 2023년에 바로 4위에 올라오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4세대가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윤아 씨랑 저랑은 항상 4세대 얘기할 때 네. 아무래도 작년에도 우리가 특집으로 따로 다뤘지만 네. 걸그룹의 활약을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죠. 사실 또 글로벌 차트에서의 수치상으로 보면은 스트레이키즈, 투바투, 뭐 뉴진- 엔하이픈, 엔하이픈. 그쵸? 네. 뭐 그 중에 셋이 이제 하이브가 되겠고 한 팀이 그러네요. 이제 JYP인데요. 네. 그런 뭐 4세대를 여자 그룹들의 여성 그룹들의 뭐 어떤 굉장히 좀 지배적인 세대로 보느냐, 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4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여성 아이돌들의 활약을 이야기한 게 사실 저는 인지도적인 측면이나 인지도적인? 3세대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했었던 아이돌 혹은 케이팝이라는 것이 대중과 너무 멀어지고 그쵸. 있다는 것에 네. 대한 고민을 일부분 해결해 준 것이 4세대 걸그룹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4세대에서 워낙 걸그룹들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제 팬덤 형성에 있어서나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나 여러모로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언급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4세대 보이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3세대에서 가져가고 있던 K-팝 보이그룹들의 영향력 혹은 팬덤 만드는 방식 화력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좋은 거니까 그것이 이제 그대로 맞아요. 이전된 것이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언급된 뭐 엔하이픈,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경우에도 팬덤 굉장히 공고하고 탄탄하고요. 그리고 해외 팬덤을 상당히 강하게 잡으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대표적인 그룹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세대와는 그런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까 해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스포티파이 글로벌 위클리 차트에 2022년과 2003년에 어떤 아티스트들이 진입을 몇 번이나 했는지를 아, 이제 좀 세서 근데 진입 횟수네요. 네, 그리고 데이터를 참 만들었습니다. 뉴진스가 여러모로 대단하긴 하네요. 네. 아까부터. 압도적이네요. 네. 압도적으로 이제 특히 워낙에 스포티파이는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더 음악이 좀 더 대중픽인 아티스트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러네요. 소위 뭐 기프티드, 소셜 미디어 기프티드. 팝, 이지 리스닝, 네, 그렇습니다. 좀 클릭이 많이 될 수 있는 음악들이 아. 아무래도 팬덤형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펼칠 수밖에 그래서 없는. 아까는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유튜브 조회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 스포티파이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4세대 중에서 2023년 차트에 들어와 있는 게 뉴진스, 50/50, 르세라핌, 여자아이들 아이브거든요. 정말 그 여성 아이돌 강세가 이 스포티파이 차트에서는 확연히 보이는 모습이네요. 23년 2, 3, 4위는 전부 BTS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 재밌습니다. 네. 역시 뭐 솔로 활동 이후에 BTS도 어마어마한 맞아요.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견고하게 자리 잡은 4세대라는 키워드로 지금 스포티파이 차트까지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4세대가 상당히 견고한 데이터를 보이면서 되게 잘 자리 잡은 와중에 이제 5세대를 표방하는 아티스트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5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진행형이라서 5세대라는 말이 등장한 거는 네. 제로베이스 원 때문이죠. 제로베이스 원이 탄생을 하면서 네. 그 이제 뭐랄까요 보도 자료에 앨범 소개글 같은 처음으로 곳에. 처음으로 5세대라는 걸 강력하게 이제 푸시를 했고 그 뒤에 뭐 보이넥스도어라든지 라이즈라는 네. 그룹들도 이제 5세대론에 동참을 한 거죠. 초연의 키스 올 라이프도 그렇고요. 저는 네. 사실은 5세대라는 말을 제가 쓰는 글이나 방송에서는 언급한 적은 없는데 한 번도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제 기억엔 뭐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쓴 적은 없는데 그게 약간 제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씬 안에서의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전 아직
4세대도 제 안에서는 그렇게 완벽한 따지면 얘기가 4세대도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지 따지면 아시죠? 4세대도 맞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쓰면서 완전히 편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세대라는 말도 불편해. 아, 어떨 때는.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1세대는 들으시죠? 확실해요. 그렇죠. 태어난 애가 1세대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맞아요. 뭔가 항상 좀 찜찜한 면이 있는데 있지만, 5세대가 그런 면에서 네, 언급은 많이 되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5세대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남자 아이돌 3인방이 될 텐데요. 네. 보이넥스도, 제로베이스원, 라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네. 데뷔 데이터. 아 이거 떨립니다. 네. 너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로 한번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데뷔한 5세대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이넥스도어, 제로베이스원, 라이즈의 이제 데뷔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보았는데요. 우선 올해 이제 5월 말에 데뷔한 보이넥스트 도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이넥스트 도어도 트리플 타이틀로 이제 데뷔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뮤직비디오 추이가 좋았던 이제 원앤온리 뮤직비디오 누적 조회수 추이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뮤비 굉장히 빠르게 보시는 거와 같이 2천만 뷰를 찍었고 구독자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정적으로 쭉 직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25만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넥스도어라는 그룹의 이름이나 네. 스타일링 자체에서 이 그룹이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거의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음악적으로 그게 혹시 5세대를 네. 뭐랄까 규정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5세대라는 말이 조금 아직은 저에게 낯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에 데뷔한 특히 보이그룹들의 어떤 추세가 있냐, 맞아요. 이전 4세대와는 다른 지점이 있냐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이 팀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다. 그리고 팝 지향적이다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 지금 살펴보고 있는 뭐 여기선 5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보이넥스도어, 제로베이스원, 그 라이즈 전부 데뷔곡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K-팝에서의 청량 라인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데뷔할 때 엄청나게 복잡한 세계관을 던지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살아있는 에너지, 자연스러움을 맞아요. 자연스러움을 좋아했다.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기존 이제 3, 4세대 보이그룹들과는 확실히 좀 차별점이 생기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유나 씨 여태까지 칼럼에서 5세대 한 번도 안 썼는데 오늘 벌써 5번 썼어요. 아, 네. 지금 분립이 저를 이렇게 네. 네, 스페이스 오디티가 저를 이렇게 만드네요. 우리 네. 시인님께서 지금 그 SNS 네. 팔로워 수 증가량도 좀 나와 있죠? 네. 네, 이제 보이넥스도어의 데뷔 한 달 동안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증가량, 그 다음에 트위터 팔로워 수 증가량, 스포티파이 팔로워 수 증가량을 가져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K-팝 아티스트 기준으로 쭉 줄을 세워 보았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높은 4세대 아이돌이다 보니 얘네 그냥 잘 됐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대략 어느 정도의 아티스트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는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주변의 아티스트들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에서는 1000팀이 넘는 중에서 27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 약 700팀 중에서 10위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스포티파이 팔로워 역시 1200팀이 넘는 중에 24위를 했습니다. 저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죠? 평균은 이제 팔로워 수 증가량의 전체 평균입니다. K-팝 네네. 아티스트들의 평균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평균은 대략 36,000인데 무려 34만 정도, 아. 10배 정도가 조금 되네요. 안 되는 그런 높은 수치인 걸 볼 그러네요. 수가 있고요. 이제 주변에 NCT 도재정이라든지 이제 세븐틴의 원우라든지 이런 분들의 데이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역시 트와이스, 그다음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런 사람들과 견주는 아주 높은 순위와 증가량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역시 제니라든지 로제라든지 이런 분들과 비슷한 팔로워 수 증가량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증가량 순이에요. 증가량 네, 순위. 네, 이게 네. 잘못하면 오독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전체 팔로워 수는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증가 그 퍼센티지의 순입니다. 네. 순위가. 네. 그리고 집계 기간도 데뷔일 기준으로 한 달. 한 달이요. 네, 이기 일 때문에 기준으로 그야말로 하고 극초반, 있습니다. 데뷔 맞습니다. 극초반. 데뷔 극초반에는 네. 비활동기인 이런 대형 아티스트랑 이 정도의 비슷한 화력을 끌어모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다음 그러면은- 아티스트를 한번 그러면 살펴볼게요. 네, 제로베이스 원입니다. 네, 이제 제로베이스 원은 7월 10일에 데뷔를 했네요. 이제 제로베이스원 올 7월 데뷔한
또 아주 대형 5세대라고 불리우는 그쵸. 보이그룹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역시 데뷔 뮤비 역시 굉장히 좋은 초반 화력을 보여서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높은 그래프를 찍었고요. 앞에가 되게 가파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앞에 그러니까 상당히 그만큼 사실은 이들의 데뷔를 기다린 사람이 많았다는 그쵸. 데이터죠, 네. 이거는. 워낙에 이제 데뷔 서바이벌 같은 그쵸. 것도 했었고 네. 이들의 데뷔를 옛날부터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저렇게 큰 화력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추이 역시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 달에 90만 명을 넘기는 이제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베이스원 역시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포티파이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 이제 제로베이스원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보다는 이제 트위터랑 스포티파이에서 굉장히 높은 트위터는 점수를 엄청난데요? 네. 불러일으켰어요. 무려 10위 안에 드는 아. 이제 그런 되게 놀라운 화력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그런 데뷔 서바이벌 이후에 짙은 관심, 트위터 층에 굉장히 짙은 관심과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이지하고 트렌디한 데뷔곡이 스포티파이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좋은 오. 성적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도 인블룸은 아직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있을 아, 정도로 저도 역시. 되게 인상적으로 음. 들었던 데뷔곡이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자면 재미있는 게 트위터 팔로워 수가 그러니까. 뉴진스 다음이거든요. 오. 증가량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트위터라는 플랫폼 자체가 K-팝 팬베이스에 엄청나게 강한 그쵸. 걸로 유명해요. 최적화돼 있죠. 사실 인스타그램은 뭐 글로벌이나 뭐 좀 다양한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미디어인데 트위터는 정말 네. K-팝 덕후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음. 그곳에서 확실히 좀 핫했다는 느낌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또 요즘 최근에 엄청난 관심을 아, 얻고 있는 그룹입니다. 맞습니다. SM이 몇 년 만이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NCT 이후로, 이후이기 때문에 네. 뭐 7년, 8년 네. 됐죠. 다양한 이유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라이즈인데요. 네. 네. 시인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 9월 데뷔한 라이즈인데요. 이제 데뷔 뮤비 게러기타 굉장히 높은 초반 화력을 보이면서 3천만 뷰 가까운 조회수를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기록을 한 바 있고요. 대단해요. 구독자 역시 45만 명을 넘겨서 이제 50만을 향해서 곧게 달려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다음에 라이즈 역시 제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포티파이 데이터 역시 가져왔는데요. 모든 K-팝 대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인스타, 트위터, 스포티파이에서 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K-팝 레이더 위클리 차트라고 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포티파이 팔로워 수 증가량 이거에 대해서 그 주의 뮤직비디오 증가량까지 합산해가지고 주간 증가량을 이제 합산한 통합 지수가 차트를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매주 이제 뽑고 있는데 그때마다 라이즈가 아직도 SNS 점수가 굉장히 높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데뷔한 지 한참 됐는데도 이제 좀 여타 아티스트들과는 좀 다른 눈에 띄는 SNS 수치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좀 그런 K-팝 팬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에 좀 소구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K-팝 지형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도 역시 원조의 맛에 K-팝 팬들이 많이 끌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이즈 처음 데뷔할 때 제 주위에 좋아하는 그룹과 몸이 담겨있는 레이블들과 상관없이 모두가 이 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그 그랬던 모습을 사실이죠. 좀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좀 뜨거운 올해의 루키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SM 엔터테인먼트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그 막 어둡고 뭔가 분노에 차있고 늘 좀 어려운 이런 걸 막 이렇게 쓰고 네, 막 세계관도 그렇게 막 써요. 굉장히 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팀 처음에 데뷔할 때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런 걸 완전히 다 없죠. 네. 벗어 던지고 그냥 그게 리얼타임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냥 실시간 그리고 그냥 member 그룹으로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 SM에서 나왔다? 그치. 이거는 또 조금 다른 터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5세대 대표 그룹들 세 팀을 봤는데 지금 이제 물음표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도 좋고 다 좋아. 지금 잘 하고 있어. 근데 네. 과연 이게 세대를 구분지을 만큼의 그냥 단순히 뉴 핫 아티스트이냐? 맞아요.
혹은 이들을 묶을 어떤 5세대라는 것만의 키워드와 그 설명의 어떤 이야기들이 존재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다. 이제 그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연차나 데뷔 시점만으로 보지 않고 또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또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맞아요. 것 그러니까 같다. 단순히 뭐 청량 컨셉으로 데뷔했다 이거는 그냥 트렌드 정도에서 정리할 수도 그쵸. 있는 이야기라서 네네. 4세대도 아직은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 중이기 네. 때문에 5세대에 대한 논의는 그냥 재미로 살펴보시고 한 맞아요. 1, 2년 정도는 더 지켜보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도 말은 이렇게 해도 내년 되면 이제 5세대. 아 맞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5세대라고 이미 했었다고 말이지.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세대를 막론한 활약의 이제 두 번째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스틸 3세대. 아직 3세대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이라는 말 자체가 겸손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기에 샘플로 나와 있는 그룹의 몇 면을 한번 쭉 보시면 네. 블랙핑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걸그룹의 투어 역사를 다시 쓴. 그쵸. 예. 누구였죠? 스파이스 걸스 이후로 가장 성공한 투어. 네. 블랙핑크. BTS는 그룹이 활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버원. 맞습니다. 트와이스 더 잘 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예전에 일본에서 한창 활동할 때보다 요즘 그쵸. 또 더 잘 되고 있고. 네. 세븐틴은 매 앨범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그 저희 4세대를 중심으로 한 리스트도 보긴 봤는데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여전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스테디셀러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K-팝 자체가 이제 워낙에 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 음반도 사실 많이 팔리고요. 맞아요. 네. 네. 늦덕들은 또 예전 거 다 모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강남스타일만 해도 아직도 조회수가 그렇게 높게 맞습니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4세대가 대세지만 여전히 3세대 특히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3세대 아이돌이 득세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좀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인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2년과 2023년 데이터 유튜브 조회수 차트로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3세대 데이터를 이제 좀 강조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차트 너무 쉽게 만든 거 아닙니까? 반전만 시킨 거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는데요. 딱 보이는데 이렇게. 어떻게? 네, 저게 리스트인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직 3세대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방불트라고 하는 아, 방탄소년단 그쵸. 블랙핑크 트와이스가 이제 굳건하게 3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븐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인기를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뭔가 K-팝이 장르화 된다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데이터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얻은 아티스트들이 좀 말 그대로 스테디셀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디셀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음영 쳐놓은 게 이제 네. 바로 싸이 네. 아티스트 싸이인데요. 지금 2022년과 2023년에 다 저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분의 생명력이란 참 대단합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싸이는 사실은 그냥 뭐 한국 대중음악이나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와 빌보드 같은 곳의 룰도 다 바꿔버린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건 무시할 수가 없죠. 유튜브 시대를 만약에 유튜브 시대의 음악이라는 글을 쓸 때 네. 썸네일 사진으로 뭘 고를까 하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강남 들어갈 것 스타일이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스테디셀러, 음. 뭔가 뭐 K-팝에도 하나의 뭔가 이런 곡 역사에 남는 곡 맥락이 있다, 맥락이 역사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K-팝에도 역사가 생기면서 저런 아티스트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것도 집계가 그 1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1년 1년 만에 만인데도. 유튜브. 정국하고 리사를 합하면 더 사실 그렇죠. 여기서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그래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포함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인데요.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이다.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가 K-팝 씬을 말할 때 여기 워낙에 진짜 선수들이 매일같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올 수 있는 전략들이 다 나온 것 같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화되고 있는 혹은 동시에 블루오션화도 되고 있는 이 씬에서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숏폼 아, 그리고 음악이라는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케이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근데 뭐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뭐 그냥 이런 숏폼 관련되어 있는 차트 들이 그냥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음악 차트들의 그대로 인지도나 인기, 뭐 순위가 반영되는 것을 많이 보고 계신 상황들이라서 그래요. 케이팝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틱톡, 뭐 릴스, 그쵸. 쇼츠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음악이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가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위해 이제는 네. 아, 그쵸. 마케팅적인 전략도 도입이 된다는 이 얘기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아니 놀라운 얘기를 하려고 네, 우리가 2년 전에 네, K-팝 레이더 컨퍼런스를 했을 때 네. 그러한 방법론으로 새로운 음악들이 많이 뜰 거라고 했는데 아.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네. 2년 안에 증명. 우리가 했는데 뭐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야, 네. 정말 3년 전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3년 네네네. 전에 예측했던 바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틱톡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틱톡 비디오 생성수 증가량이라고 돼 있네요. 네. 네, 저희 K-팝 레이더에서 틱톡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비디오 생성수 증가량을 이제 데일리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치 데이터를 모아 보니까 지금 앞에 보시는 50-50 큐피드라던가 아니면 지수의 플라워, 그다음에 전국의 세븐, 뉴진스의 슈퍼샤이, 그다음에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이런 곡들이 틱톡에서 저렇게 4,800만, 그다음에 1,300만 이런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이 곡으로 생성되면서 이제 많이 뜬 곡들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국가를 막론하고 스페드업 버전이라는 네. 음원이 지금 맞아요. 굉장히 많이 빨리 돌리는 거죠? 네, 네. 이제 쇼폼을 위한 좀 음. 음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난 너무 웃긴 게 네. 노래가 긴데 네. 그러면 짧은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쓰지? 음. 빨리 돌리면 되잖아. 정말 약간 새로운 방법론. 이게 무슨 약간 이것이 바로 새로운 드립 방법. 같기도 하고 허무개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렇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그리고 거고. 이 수치를 보면 50-50가 정말 압도적이긴 하네요. 전국 시곡 같은 경우에도 이 곡은 7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 집계 기간으로 치자면 굉장히 짧게 네, 짧은데도 그 뭐죠? 그 3개월 수치를 정도. 예,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이 노래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을 할 때도 음. 우리 틱톡이나 이런 쇼폼 켜면 전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슈퍼샤이, 전부 플라워고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또 스테디셀러기도 하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영상 올릴 때 이런 음악, 여기 나와 있는 음악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쇼폼 그리고 음악이라는 주제 하에서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써봤어요. 쿨, 심플, 트렌디. 요즘 음악 소비 방식의 변화를 좀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형용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K-팝스러움이 뭐냐? 음. K-팝스러움이 뭡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K-팝스러움에 대한 어떤 머릿속에 맞아요. 입력된 정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좀 깨지고 있는 게 요즘이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저는 정말 예. 많이 들어요. 저 쿨, 심플, 앤 트렌디라는 저 단어들이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K-팝과 완전히 이퀄이 된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었다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상당히 또 빠른 속도로 K-팝과 함께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때는 반대로 해보면 쿨보다는 뭔가 핫해야 돼. 그쵸, 맞아요. 뭔가 좀 끈적하고 맞아요. 좀 느끼해도 되고 심플보다는 컴플렉스해야죠. 컴플렉스해야지. 무조건 많아요. 아방가르드하고. 투머치. 트렌디보다는 살짝 촌스러운 맞아. 그리고 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게 더 오리지널.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K-팝스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이를테면 장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모타운도 하나의 장르가 됐잖아요. S&P라는 장르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일단 보여주는 데 최적화돼야 된다. 음. 예. 그리고 쉬운 거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게 낫다. 네, 네.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것들.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좀 변해가는 추세라는 건 확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아까 말한 5세대랑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한 1, 2년 정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캐치가 되고 있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트렌드가 있고 그게 음악이나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다시 그게 트렌드가 되고 다시 또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그 순환의 시점에서 이런 키워드를 현재 K-팝 씬에서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쇼폼이나 네. 그 신 씨가 지금 보시기에도 이게 그런
현재 쇼폼이라는 그 테크놀로지적인 트렌드와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제 숏폼이라든지 챌린지라든지 그쵸, 그쵸. 플레이리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 좀 음악 소비 방식이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쿨, 심플 앤 트렌디한 음악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이런 걸 나오니까 숏폼 챌린지 플레이리스트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숏폼 챌린지 플레이리스트로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도 쿨, 심플, 트렌디한 음악을 내고 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도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앞으로 좀 이런 아티스트들, 이런 전철을 밟는 아티스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좀 또 재밌다. 네. 위드 테크놀로지. 뭐 NCT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네오 상당히 컬처 테크놀로지랑은 관계없는 것 같은데. AI 같은 느낌의 비주얼과 그렇죠. 함께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뭔가다 이런 느낌인데 요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 관심 많은 분야인데 네. 플레이브, 그쵸. 메이브, 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러한 맞습니다. 그룹들이 어쨌든 테크놀로지라는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 활용을 해야만 가능한 그리고 사실 제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언급들은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코로나 네. 기간 동안은 K-팝이 가장 잘하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팬과 가수를 잇는 어떤 방법론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고 저는 이제 올해 방금 언급하신 뭐 메이브, 플레이브 이외에도 뭐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팀들이 각자 자신만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지난 한 2, 3년간 어려운 시기 동안에 고민했었던 것이 이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팀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메이브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술을 사용한 아티스트 중에서 메이브를 한번 꼽아서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올 1월에 데뷔를 한 아티스트고요. 이제 제가 가장 최근 컴백일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메이브의 경우 이제 데뷔가 가장 최근 컴백일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경우 저 시기에 살짝 수집 오류가 있어서 제가 초기는 점선으로 표기를 해두었는데 이제 그래도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때 판도라라는 곡이 굉장히 좋은 곡과 안무로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어서 빠르게 조회수랑 구독자 수가 느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트위터 팔로워, 스포티파이 팔로워 증가량을 가져왔는데요. 네. 아까 살펴본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한 5세대 3인방만큼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되게 고르게 이 시장에서 높은 관심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네. 네. 이제 막 1000개가 넘는 팀들 틈바구니에서 네. 이제 70에서 72, 28위, 36위라는 이제 높은 순위를 가져가면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아티스트는 네. 이제 플레이브입니다. 그렇죠. 사실 플레이브는 4세션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네. 얘기는 이제 4세션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네, 근데 간단한 데이터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 또 핫한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플레이브 역시 가장 최근 컴백을 가지고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데뷔는 3월에 했고요. 한 달 안에 이제 최근 컴백곡인 6번째 여름 뮤직비디오 누적 조회수가 이제 한 달에 500만 뷰 정도 오르면서 상당히 높은 데이터를 보이고 있고 구독자 수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곧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 있습니다. 그래프 두 개가 앞서서 저희가 뭐 1년에 5세대라고 이야기했던 올해 데뷔한 보이그룹들 그래프와 크게 다르지가 다르지 않네요. 않은 것 형태 같아요. 자체로 보자면. 네, 수치는 살짝 차이가 날 수 네, 있지만 그쵸? 이제 형태가. 똑같은 저런 화력이라든지 초빅 화력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높은 데이터를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똑같이 또 인스타, 트위터, 스포티파이 팔로워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트위터 순위가 그러네요.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압도적이네요.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게 한 3번째 컴백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한 달 새의 증가량이 상당히 높아서 이제 뭔가 트위터 유저층한테 여전히 뭔가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트위터 유저층. 트위터 유저층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좀 서브컬처 느낌이 좀 그리고 강하고 K-팝을 그리고 K-팝에 오래 좀 좋아하시는 오래 좋아하시는 네, 분들의 그렇죠. 성향이 강하고 상당히
덕력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그쵸. 있는 곳이 또 맞아요. 트위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무튼 흥미로운데 이것도 다 따로 네. 사세션에서도 다루니까 메이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어주시죠. 메이브 플레이브 전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네, 보는 네.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그룹 전부가 어쨌든 이 K-pop 플러스 테크놀로지로 지금 묶어서 이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접근 방식은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메이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술로부터 시작된 어떤 접근이 좀 더 그쵸. 강하게 느껴진다면 플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K-팝적인 접근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콘텐츠라서 제 안에서는 사실은 조금 구분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후의 활약을 좀 더 지켜보고 싶은 다른 두 팀이기도 합니다. 이게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한데 메이브, 플레이브 이제 하이브에서 미드낫 같은 아티스트도 사실은 맞습니다. 있었죠. 예. 네. 이게 글로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기술이라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뭐 전망 저는 사실 이제 뭐 이제 와서 뒤늦게 하는 말은 아니고 네. 몇 년 전부터 사실 설마. 이게 아니 될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다행이네요. 많은 분들이 네. 우리 특히 차우진 김유나님께서 네네.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실 때도 어. 저 혼자 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했던 네네. 뭐 아니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아, 네네. 실제로 지금 어쨌든 좀 자리 잡는다고 하기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좀 단초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아까 김영대님이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정적이었던 측면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아마 이런저런 컨퍼런스나 그렇죠. 방송에서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진짜 인간을 대체한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케이팝의 어떤 요소를 막 그대로 기술로 다 구현할 수 있고 막 늙지 그치. 않고 막 뭐 어떤 식음 대안이다.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음. 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뭔가 만약에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케이팝에 관심이 많다면 이 산업 내부의 동력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한 이후에 테크놀로지가 더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은 지금 요 팀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아직 계속 이제 대중들과 밀당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 또 이 세 그룹 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맞아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좀 흥미롭게 보고 싶긴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 네. 제가 좀 재미있게 딴지를 걸어본 거고 재미요? 네.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베타 버전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배포판 같은 느낌이. 아니 그 물론 이런 말을 쓰면 이제 그 이 그룹 팬들은 아니야 우리 지금 근데 베타라기보다는 이제 신대륙인 거죠. 그죠. 새로운 맞아요. 시작을 시작하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네. 이게 어떤 식의 흐름을 몰고 올지 맞아요. 완벽히 우리가 모르는 상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자체가 베타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맞아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데요. 네.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게요. 허물어지는 K-팝의 경계. 따단. 그 이름하여 K-팝 3.0, 3.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세션에서도 한번 다시 맞아요. 얘기를 해볼 테지만 네. K-팝이 뭔가, K-팝의 정체성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것들과 연관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생각으로는 K-팝이라고 하기 애매한 그런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와 연관돼 있냐면 K-팝이 2000년대부터 시도해온 현지화 전략이라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이라는 거를 좀 네.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다면. 너무 많은 방식의 현지화가 있지 않나요? 그쵸. 네. 뭐 한국의 기획사가 해외 직접 나가서 그 현지인들로 만든 그룹이 맞아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외 오리지널 회사들과 합작을 해서 만드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개최해서 만드는 그룹도 있고 뭐 프로듀서는 한국에서 출발을 그치. 했는데 뭐 활동 방향과 그룹 구성은 또 완전히 해외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진짜 저 허물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K-팝, K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벽, 뭐 아니면 그런 뭐 바운더리 이런 것들이 네. 전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씬 안에서는 좀 뭐랄까요?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걸 제작하시는 분들도 그쵸? 소비하는 분들도 그런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좀 넓게 확장해 나가는 중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전 좀 하고 싶어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흥미롭냐면
당장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그룹들 네 팀, 니쥬, 뭐 엑스지 이런 N팀, 그룹들, N팀 네. 이런 팀만 봐도 이 그룹을 정의하는 그 방식이 주체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그게 음악 사이트냐, 네. 팬이냐. 또 코어 팬층에서는 우리는 케이팝 아니야라고 또 하거든요. 맞아요. 또 어디에서는 이건 케이팝과 유사한 방식의 그룹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이제 그런 것 맞아요. 때문에 논쟁도 벌어지곤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케이팝의 경계에 그만큼 애매함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문화라는 것에 대한 증거도 맞아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요 우리가 내년에 2024 케이팝 레이더 컨퍼런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확률이 높죠. 굉장히 높죠. 맞아요. 네, 그 굉장히 왜냐하면 뭐 니쥬도 저희 이 녹화 시점은 아닙니다만 이제 한국에 공식으로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그쵸. 되고 또 해외 서바이벌 통해서 데뷔한 그룹들도 뭐 계속 눈에 띄일 거고 저는 뭐 이제 얘기가 시작된 네.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돌처럼 입으신 시인님께서 이 허물어지는 케이팝의 경계에 대해서 지금 현지화 프로젝트 좀 몇 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24년, 2025년에도 분명히 이 주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되는 것이 맞아요. 지금 보시면 하이브, 카카오 SM, JYP 이런 굵직한 모든 대형 기획사들에서 모두 플랜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거점 걸그룹 연습생도 지금 공개를 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일본 거점 보이그룹 데뷔, 미주,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카카오 SM 같은 경우에서 23년부터 25년까지 현지화 그룹 데뷔를 쭉 예정을 하고 있고요. JYP 역시 2023년에 일본, 중국, 영미 이 굉장히 주요한 국가들에서 그룹들을 데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국 현지화 본부 산하에서 지금 오디션, 그룹 데뷔 다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과연 넥스트 제네레이션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좀 기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 거점의 보이그룹이나 걸그룹과 미국 뭐 북미 영미권의 글로벌 걸그룹 보이그룹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느낌에는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본 거점이나 동남아시아 거점은 케이팝의 로컬 버전이라는 전 느낌이 강하고요. 그야말로 현지화 전략이죠. 네. 미국이나 영미권의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그룹을 현지화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히려 이거는 약간 케이팝의 오히려 확장에 가깝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작이 미국입니다, 뭐 아니면 멤버들이 일본인입니다 이런 느낌으로만 뭔가 이제 정보가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시장을 공략하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케이팝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뭐 그것도. 이야기를 하는지 아닌지도 저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앞서서 언급했던 이제 뭐 니쥬를 비롯한 이제 해외를 기점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케이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스스로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그 다양한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케이팝이에요. 약간 뭐 도를 하십니까 이런 느낌이 같은데.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케이팝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어가지고. 예, 요거는 우리가 내년에 아마 또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요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기는 그리고 합니다. 지금 각 회사들에서 상당히 그렇죠. 공을 들이고 있다. 네 공들이고 있는 네. 프로젝트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볼게요. 차트 밖의 아이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탑 10, 탑 20 여기는 못 들어가지만 또 업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업계 1위 김유나 평론가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업계 103위 김영대 평론가가 눈여겨보는 아. 올해 눈여겨본 그야말로 완소 K-팝 아이돌들은 누가 있었을까? 이거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차트 밖의 아이돌 올해 픽스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요 사전 미팅을 하면서 이 두 팀을 서로 픽하겠다. 네. 다툼이 있었거든요. 내 거야. 네, 뭐 님이 가져가세요, 제 겁니다. 뭐 이러면서 엄청 다툼이 있었는데 이 두 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있었죠. 그래요. 네. 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한 팀 한 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하이키, 키스 오브 라이프 모두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근데 어떤 면이 비슷하세요? 둘 다 네. 사랑 얘기를 잘 안 해요. 사랑 사랑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 최근에 걸그룹들 경향이긴 한데. 경향이긴 한데 네. 두 팀이 뭔가 그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해요. 상당히 로컬적인 면이 있고 아, 네네네. 추상적이기보다는 좀 로컬적인 면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주제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좀 비슷한 뉘앙스가 있다. 그 뉘앙스가 어.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그 뉘앙스는 이 사람들이 색깔이 정말 뚜렷하고 맞아요. 어디에도 뭔가 연을 닿지 않은 것 같은 뭔가 새로운 그 프레시한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뉴페이스로서의 신선해요. 느낌이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신선해요. 들면 사실 2023년은 4세대 걸그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팀들이 계속 득세를 하는 와중에 신인 보이그룹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한 해거든요. 그랬죠. 사실 보이그룹에 비하면 걸그룹들이 좀 신인으로서는 조금 밀리는 듯한 한 해였는데 네. 그 안에서 이 두 팀 다 너무 독보적으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식스와 많이 작업을 하시는 실제 영케이 씨도 네. 작업을 같이 하게 됐고 음악적으로 좀 락킹하면서도 맞아요. 약간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키스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앨범 나왔을 때도 영대님이랑 한참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좀 뭐 그런 뭐라 그러죠? 뉴트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옛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음악을 풀어내는 아티스트들이 많은 와중에 약간 우리가 놓치고 있던 2000년을 전후로 한 팝 R&B 네. 느낌 같은 걸 기가 맞습니다. 막히게 캐치한 팀으로 저희가 음악적인 면에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그 했었거든요. 어떤 틈새를 진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뭐 지점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최근 한 2, 3년 동안 데뷔했던 그룹들 사이에서도 보이 걸그룹 할 것 없이 상당히 색깔이 데뷔할 때부터 뛰어나고 특출나게 보였다는 점이 저희가 좀 한 번 더 언급해보고 싶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하이키 같은 경우는 팬이 아니더라도 라디오 리퀘스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아, 맞아요. 네. 키스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 원래 이 팀이 요새 또 업계 또 뒷얘기를 하나 되게 대단한 거 아니, 얘기해 아니.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각각의 멤버가 따로 활동하다가 합치는 서사를 하려고 했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앨범 안에 솔로곡이 들어가는 형태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데뷔 앨범 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그쵸, 솔로곡이 솔로곡이. 4곡이나 들어있고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의 최애곡, 유나님의 최애곡도 물론 쉿도 좋지만 낙디의 슈가코 올해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최고죠. 최고입니다. 네. 저희 예. 또 그 올해 뭐 숨은 명곡 중에서 또 한번 그것도 기대해 언급하시지 주시죠. 않을까. 네, 기대해 네, 주시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이제 보이그룹입니다. 네, 저희가 이 팀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서 또 보이그룹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팀들을 모셔와 봤는데요. 사이커스와 이븐을 데려왔습니다. 네, 어떻게 뭐 영대님. 둘 다 이것도 이제 5세대론과 또 어쩔 수 없이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두 팀 다 저는 음악 자체가 좀 매력적이다. 컨셉이나 뭐 다른 맞아요. 이미지나 이런 외부적인 것보다 그냥 음악 자체가 굉장히 캐치하면서도 호감 있는 음악들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전반적인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공통점과 특징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커스는 저희가 뭐 이제 뭐 K-팝 그리고 특히 보이그룹 얘기할 때 뭐 에너지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맞아요. 사이커스는 그 에너지 가운데서도 뭔가 그 다듬어져 있지 않은 야생의 에너지가 상당히 무대 위에서 눈에 띄어서 올해 굉장히 많은 보이그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뭔가 이 모니터를 깨고 나올 것 같은 그 힘을 느꼈던 맞아요. 팀은 이 에너지감. 사이커스가 손꼽을만 해요. 그래서 한번 꼭 언급을 하고 싶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이제 뭐 5세대 그렇죠. 보이그룹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보이넥스트도어를 배출한 그 보이즈 플래닛에서 맞아요. 얼굴을 보였던 팀들 멤버들로 구성이 된 팀인데 정말 따끈따끈하죠. 정말 그 따끈따끈하고 근데 저는 앨범을 듣고 정말 놀란 게 K-팝의 어떤 집단 지성이 이 정도까지 경지에 올랐구나. 어떤 평균치가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 연습생들도 당연히 레이블이 그렇죠. 다 다르고 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쫙 쿵 탁 하고 뭔가 나온 듯한 그 느낌에서 너무 깔끔함을 받아서 한번 이후에 활약에 또 주목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올해 픽스 차트 밖의 아이돌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새로운 방법론, 뭐 차트 밖의 아이돌 각 세대별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넥스트 빅 띵 다음에 어떤 큰 흐름은 뭐가 될지 궁금해지는데 과연 내년에는 또 어떤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아티스트들이 어떤 메시지, 어떤 컨텐츠로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고요. 2023 K-POP 레이더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이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평론가 김유나님 그리고 신이님과 함께 했는데요. 두 분의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뭐 넥스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니까 네네. 내년에 뵙죠. 아니 그러지 말고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전문가인데 네네.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그 인디언 기우제처럼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와, 저 그런 거 얘기하면 한 번도 맞았던 적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예.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전 어쨌든 올해 저희들이 키포인트로 잡았던 게 정말 무수히 쏟아진 새로운 보이그룹들에 대한 네. 이야기가 올해 정말 많았단 말이죠. 내년에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또 새로운 지형도가 상당히 의미 있게 그려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좀 듭니다. 보이그룹의 역습. 맞아요. 조금 네, 기대되는.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인데. 네, 우리 부분이 신인님께서는 있어요. 저도 이제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2023년 들어서 좀 느꼈던 것이 굉장히 솔로랑 유닛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아까 차트 밖의 아이돌이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옛날에는 좀 아티스트, 빅 아티스트 중심에서 이끌어가는 시장에서 확실히 좀 K-팝 이라는 장르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여러 아티스트들이 몇 개의 아티스트들이 땅땅땅 이렇게 있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정말 좋은 아티스트들이 좋은 음악을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춘추 전구식 때처럼 이제 좋게 컨텐츠와 메시지를 쏟아내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사실 해봅니다. 저희가 제일 지향하는 이상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K-팝 낙원의 그림이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요. 이어서 아까 우리 하이키도 얘기했고 키스 오브 라이프도 라이프도. 얘기했고 네. 우리 그 전에 뉴진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획력과 아이디어와 약간 발상의 전환의 승리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런 좀 어떤 능력 있는 기획자들의 활약 같은 것들도 과연 누가 등장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혹시 키스 오브 라이프를 만드는 뭐 이혜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어디 또 숨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의 활약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2023 K-팝 레이더 컨퍼런스 세 번째 세션이었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